징비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과 이순신은 늘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늦은 묵과 합격과 복직과 파직을 거듭했던 관직 생활, 23전 23승, 신무기 거북선의 개발, 하객진으로 대승한 한산대첩과 지형을 이용한 명랑해전의 승리, 이순신은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유린되는 와중에 바다를 지키며 육로와 수로를 통해 동시에 뻗어가려던 일본의 계획을 차단했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켜낸 구국의 인물이죠. 산림지식총서 장군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이순신과 가족, 그의 원칙주의, 원균과의 불화, 승리의 비결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쓴 난중일기를 통해 가족을 생각하며 애달파하는 아버지, 원균에 대한 생각 등 한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과 가족, 철저한 원칙주의, 이순신과 원균의 불화, 승리의 비결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이순신, 그리고 가족. 이순신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 즉 그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고 그가 가족을 대했던 태도는 어떠했을까? 이순신이 남긴 기록인 난중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어머니 변씨이다.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로 부임받은 지 얼마 안 된 1592년 1월 1일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1592년 1월 1일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남쪽에서 2번이나 설을 세니 간절한 회포를 이길 길이 없다. 이순신은 전라자수영에 근무하는 와중에도 연락선이나 부리던 종을 집으로 보내 종종 어머니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1592년 2월 14일 아산 어머니께 문안차 하급장교 2명을 내어 보냈다. 1592년 3월 4일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생일 잔치에도 참가하고 싶었으나 공무가 바빠 그러지 못해 후회하는 기록들도 남겼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못하면 대신 현지에서 얻은 선물들을 어머니께 보냈다. 1593년 5월 4일 오늘이 어머니 생신날이건만 외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 한이 되겠다. 1593년 5월 18일 종목련이 아산시 해포에서 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한다. 곧 답장을 써 돌려보내며 미역 5동을 함께 보냈다. 1595년 5월 21일 오늘은 꼭 본영에서 누군가와 소식을 전하겠으나 당장 어머니 안부를 몰라 답답하다. 전복과 밴댕이 젓갈, 물고기 알 몇 점을 어머니께 보냈다. 어머니 변씨는 나이가 많아 자주 병에 시달렸고 이순신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어머니의 병화는 물론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1595년 6월 19일 홀로 다락에 앉아 목매간에 아들 며니 윤덕종의 아들 윤운로와 같이 왔는데 어머니의 편지를 보니 병환이 완쾌되었다 하신다. 천만다행이다. 1595년 7월 초 3일 밤 10시쯤 타무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나 입맛이 없으시다. 몹시 걱정이다. 때로 이순신은 어머니와 함께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하기도 했다. 1593년 6월 12일 아침에 흰 머리카락 연화문호를 뽑았다. 흰 머리카락인들 어떠랴마는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종일 홀로 앉아 있는데 사량만호가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그러다 다급한 공무가 없고 틈이 나면 이순신은 종종 어머니 변씨를 뵈러 고향집에 갔다. 전쟁 중에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고향에 가는 것이 가능하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임진왜란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투가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1593년 여름쯤 일본군은 부산포 같은 한반도 남부의 거점 몇 군데만 남겨놓은 채 대부분 일본 본토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조선군과 명나라 군대는 정류재란이 일어나는 1597년까지 휴전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래서 이순신도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에 갈 수 있었다. 1594년 1월 11일 아침에 어머니를 뵙기 위해 배를 타고 바람 따라 바로 곰내에 대었다. 남의길과 윤사행, 조카 이분이 함께 가서 어머니를 배려하니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나셨는데 기력이 약하고 숨이 금방 넘어갈 듯 하셨다. 가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 감출 수 없는 눈물이 절로 내렸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데는 착오가 없으셨다. 적을 토벌하는 일이 급해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1596년 8월 12일 종일 노를 바삐져 밤 10시쯤 어머니 앞에 이르니 흰 머리카락이 부스스하신데 나를 보고는 놀라 일어나셨다. 기력은 숨이 곧 끊어질 듯해 아침 저녁을 보존하시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은 채 밤새도록 위안하며 기쁘게 해드려 그 마음을 풀어드렸다. 늘 마음을 쓰고 걱정했던 건 이순신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변씨도 아들의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다. 1594년 1월 12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야 한다고 2번, 3번 타이르셨으나 떠나보내는 것이 싫어 탄식하지는 않으셨다. 공무를 보는 와중에도 이순신은 종종 집 걱정을 했다. 그도 사람이었다. 자연히 집과 가정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1595년 5월 초 8일 오늘 방담청사가 들어와 아들들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초나흘에 종 춘세가 잘못 불을 내어 집 열채가 타버렸다. 다만 어머니께서 계신 집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고 했다. 이거야말로 다행이다. 1595년 5월 16일 아침에 타무선이 들어와 어머니께서는 편안하시다 하고 아내는 실수로 불을 낸 뒤 마음이 많이 상해 담천이 더해졌다고 한다. 걱정이 된다. 비로소 조카 해등이 잘 간 줄을 알았다. 그러다 1597년에 들어 변씨가 고령으로 점차 쇠약해지고 병마에 시달리자 이순신은 더욱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1597년 4월 11일 새벽 꿈이 매우 번거로워 다 말할 수가 없다. 덕이를 불러 대충 말하고 또 아들 울에게 이야기했다. 마음이 몹시 불안하다. 취한 듯 미친 듯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이 무슨 징조인가.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몰랐다. 종을 보내어 소식을 듣고 오게 했다. 하지만 이순신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4월 13일 이순신은 어머니 변씨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1597년 4월 13일 일찍 아침을 먹은 뒤 어머니를 마중 가려고 바닷가로 가는 길에 홍찰방 집에 잠깐 들러 이야기하는 동안 아들 울이 종 애수를 보내면서 아직 배우는 소식이 없다고 하였다. 종 순하가 배에서 와 어머니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하늘이 캄캄했다. 곧 갯바위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다. 애통함을 다 적을 수가 없다. 어머니의 부고를 접한 이순신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집으로 갔고 아들과 조카들을 만났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문을 받았다. 1597년 4월 19일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니 영전에 하직을 고하고 울부짖었다. 천지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일찍 죽느니만 못하다. 조카 뇌의 집에 이르러 조상의 사당 앞에서 아뢰었다. 금곡강 선전의 집 앞에 이르러 강정과 강영수를 만나고 말에서 내려 곡했다. 그 길로 보산원에 이르니 임천군수 한술은 소홀로 가던 중 앞길을 지나가다 내가 간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조문하고 갔다. 아들 회와 면, 울,
조카 해와 분, 왕과 주부 변존서가 함께 천안까지 따라왔다. 원인남도 와서 보고 작별한 뒤 말에 올랐다. 그리고 일신역에 이르러 잤다. 저녁에 비가 뿌렸다. 그러나 이 무렵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에 걸려 파직당하고 백의종군하던 상황이라 장례를 오래 치르지 못하고 바로 떠나야 했다. 그의 비통함은 부대에 돌아왔어도 계속되었다. 먼 곳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이순신은 눈물을 흘리며 난중일기에 글을 남겼다. 1597년 5월 4일. 오늘은 어머니 생신날이다. 슬프고 애통함을 어찌 참으랴. 닭이 울 때 일어나 눈물만 흘릴 뿐이다. 1597년 5월 5일. 오늘은 단오절인데 멀리 천리나 되는 땅의 끝모퉁이에서 종군하느라 어머니 영전에 예를 못하고 곡하며 우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하니 무슨 죄로 이런 보답을 받는가. 나 같은 사정은 고금을 통하여도 짝이 없을 것이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누나. 어머니에 대한 이순신의 애틋한 기억은 이렇게 깊었다. 그럼 어머니 이외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이순신에게는 세 아들 회와 면과 울, 딸 한 명과 세 조카인 해와 분, 완 등이 있었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은 아들과 딸, 조카들에 대해 어머니만큼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남긴 글에서 이순신이 그들을 나름대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순신은 막내 아들인 면을 아꼈다. 이순신은 막내 아들 면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전전긍긍하다 나아지고 있다는 말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 1597년 일본군이 면이 사는 곳을 습격해 면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절절한 슬픔을 토로했다. 1597년 10월 14일. 밤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로 가는데 말이 발을 헛디뎌 냇물 가운데 떨어졌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고 막내 아들 면이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그때 마침 잠을 깼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 집안 편지를 전했다. 봉한 것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아찔하여 어지러웠다. 대충 겉봉을 뜯고 둘째 아들 열이 보낸 편지를 보니 겉에 통곡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어 면이 전사했음을 짐작했다. 어느새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 또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이치에 맞거늘 내가 죽고 내가 사니 이런 어그러진 이치가 어디 있는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여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은 것이냐. 내 지은 죄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있어 본들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할꼬. 너를 따라 같이 주고 지하에서 같이 지내며 울고 싶건만 내 형과 누이,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아직은 참으며 연명해야 한다만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또 어머니의 경우와는 달리 이순신은 난중일기 전체에서 아버지인 이정에 대해 단 한 번만 언급했다. 아마 아버지가 어머니 변씨보다 일찍 세상을 떠 이순신의 기억에서 희미했던 듯하다. 하지만 이순신은 결코 아버지를 잊지는 않았다. 1594년 11월 15일. 오늘은 아버님의 제삿날이므로 나가지 않고 홀로 앉아 있으니 이 슬픈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같은 날의 일기에서 이순신은 상주에 사는 사촌 누이와 조카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드러냈다. 1594년 11월 15일. 상주의 사촌 누이 편지와 그 아들 윤엽이 본영에 이르렀다. 편지를 함께 보냈는데 그걸 읽어보니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아내인 방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물론 그리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간혹 보이는 방씨 관련 내용을 통해 아내에 대한 이순신의 따스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1594년 8월 29일. 아침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몹시 위독하다고 한다. 벌써 죽고 사는 것이 결단이 났을지도 모르겠다.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갈꼬. 마음이 쓰리고 아프구나. 1594년 9월 초일일.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여 촛불을 밝힌 채 이리저리 뒤척였다. 이른 아침에 손을 씻고 고요히 앉아 아내의 병세를 점쳐보니 중이 환속하는 것과 같고 의심이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아주 좋다. 또 병세가 어떠해질 것인가 점을 쳤더니 귀양 땅에서 친척을 만난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1594년 9월 초2일.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좀 나아졌다고 하나 온기가 몹시 약하다고 한다. 염려스럽다. 1596년 8월 초4일. 아들 회와 면, 조카 완 등이 아내의 생일술을 올리려고 나갔다. 저녁나절 수루에 앉아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보느라 술잔이 씌어지는 줄도 몰랐다. 이처럼 이순신은 개인적인 고뇌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를 걱정하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순신의 강렬한 애국의지, 그것은 어쩌면 가족을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철저한 원칙주의. 이순신은 관직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원칙을 고집했다. 그가 좀 더 이른 나이에 출세하지 못하고 나이가 든 이후에야 고관에 나선 것은 그의 고지식함이 상사들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순신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가 1582년 발포 수군 만호로 있을 때 상간인 전라자수사 성박이 잔치에 쓸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발포 영내에 오동나무를 베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러자 이순신은 오동나무 하나라도 영내에 있으면 국가의 재산이니 사사로이 베어갈 수 없다고 거절하여 심부름꾼을 돌려보냈고 성박은 이에 크게 노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아직 말단 관리인 만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원칙에 지극히 충실했음을 보여준다. 이 오동나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박은 발포에 파견된 군기 경차관 서익을 매수해 이순신이 군기를 보수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씌우고 파직시켜버린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이순신은 계속 원칙을 지키는 고된 길을 자청해 걷는다. 활터에서 활을 쏟아 자신이 차고 있던 화살통의 아름다움을 탐낸 한 정승이 화살통을 달라고 하자 그는 이까짓 전통 하나로 정승의 이름을 더럽혔어야 되겠는가라며 이런 지하에 요구를 거절한다. 비슷한 일화는 또 있다. 당시 율곡이인은 조정의 실세이자 나라 제1의 대학자로 이순신과는 먼 친척벌이었다. 어느 날 율곡이이가 이순신의 명성을 듣고 만나보려 했으나 이순신은 율곡이 관직에 있는 동안은 만나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자신이 율곡에게 승진을 청탁하려 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살 것을 걱정해서였다. 이렇듯 이순신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0년 넘게 하급 관직에서 머물러야 했다. 하급 군관으로 있었을 때에도 이러했는데 그가 승진하여 고관이 된 이후에는 어떠했을까? 그가 직접 남긴 기록인 난중일기에는 탈영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부하들, 식량을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관원들을 엄하게 처벌했다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다.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로 부임하면서 처음 고관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저서인 난중일기는 그가 전라자수사로 임명된 이후인 159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597년까지 그는 장비 점검과 군기 확립 같은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난중일기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592년 1월 16일 방답의 병선을 맡은 군관들과 생리들이 그들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을 쳤다. 제 몸만 살찌우려 들며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이 알만하다. 1592년 2월 15일 비바람이 매우 세다.
새로 쌓은 해자구덩이가 많이 무너져 석수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했다. 1592년 2월 25일. 여러 가지로 전쟁 준비에 탈이 난 곳이 많다. 군관과 생리들에게 벌을 주고 첨사는 잡아들였으며 교수를 내어 보냈다. 이곳의 방비가 5포구 중 가장 나쁜데도 순찰사가 포상하라고 장계를 올려 죄상을 조사조차 못했다니 우습다. 1592년 3월 6일. 아침밥을 먹고 난 뒤 출근하여 군수 물자를 점검했는데 활과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이 깨지고 낡은 것이 많아 생리와 궁장, 감고 등을 문책했다. 1592년 5월 3일. 요도수군 황천옥이 외적의 소리를 듣고 달아났다. 자기 집에서 그를 잡아와 목을 베고 군중 앞에 높이 매달았다. 1593년 2월 3일. 여러 장수들이 거의 모였는데 보송군수가 미처 오지 못했다. 동쪽 상방으로 나가 앉아 순천부사와 나간군수, 광양현감과 한참 동안 의논했다. 이날 경상도에서 옮겨온 공문에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김오걸과 나장 김수남 등이 명부에 올린 수군 80여 명이 도망가 버렸다고 하며 또 뇌물을 많이 받고 잡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군간 이봉수, 정사립을 몰래 파견해 70여 명을 바로 잡아다 각 배에 나누어 주고 김오걸과 김수남 등은 그날로 처형했다. 1593년 2월 5일. 보송군수 김득강은 이슥한 밤에 육지를 거쳐 달려왔다. 뜰 아래 붙잡아 놓고 기일을 어긴 죄를 문초하며 그 대장에게 따졌다. 그랬더니 순찰사 등이 명나라 군사에게 음식을 이바지하는 차사원으로서 강진과 해남 등지에 고을로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역시 공무이므로 그 대장과 도운도 및 아전들을 처벌했다. 1593년 5월 7일.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진해루로 옮겨 앉아 공무를 돈 뒤에 배를 타고 떠나기에 앞서 발포에 도망간 수군을 처형했다. 1593년 6월 8일. 각 고을의 생리 11명을 처벌했다. 옥가의 향소는 전년부터 군사를 다스리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하여 결혼이 거의 수백 명에 이르렀는데도 항상 속여 허위 보고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사형에 처하여 목을 높이 매달아 보였다.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웠다. 1594년 7월 3일. 각 배에서 여러 번 양식을 훔친 사람들을 처형했다. 1594년 7월 4일. 외적 5명과 도망병 1명을 처형했다. 1594년 7월 26일. 저녁나절에 녹도만호가 도망병 8명을 잡아왔다. 그래서 그중 주모자 3명을 처형하고 나머지는 곤장을 쳤다. 이순신이 이렇게 처벌을 가한 횟수는 난중일기 전체를 통틀어 총 100회가 넘는다. 상황이 이러니 원칙대로 엄격한 형벌을 가하는 이순신을 원망하는 백성들 또한 많았다. 하지만 당시 조선 수군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보자. 오랜 평화로 인해 병사들은 제대로 된 훈련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고 무기와 장비 또한 점검을 하지 않아 많이 녹슬어 있었다. 여기에 수군 생활은 매우 고되어 병사들은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했다. 반면 그들이 상대해야 했던 일본군은 100년이 넘는 내전을 거치는 동안 꾸준히 단련되어 있었고 엄정한 군기와 강력한 무기로 당대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합지졸의 약병들을 이끌고 막강한 외적과 싸워야 했던 이순신에게는 엄격한 군유를 통해 조선군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침이 절실했다. 이순신은 처벌에만 신경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포상에도 정성을 쏟았다. 그는 전투에서 공을 세운 병사가 있으면 그가 아무리 신분이 낮은 천민이라 해도 반드시 이름과 공적을 장계에 적어 조정에 포상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순신의 이러한 방침 덕분에 이순신의 병사들은 비리를 저질렀을 때 받을 처벌을 두려워해 불법 행위를 함부로 저지르지 않았으며 동시에 전공을 세웠을 때 얻게 될 포상을 위해 전투가 시작되면 몸을 사리지 않고 용감히 분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순신의 혹독한 관리를 원망했던 군사와 백성들도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순신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순신의 사람됨을 신이덕형이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 한 차례 서신을 통한 적밖에 없었으므로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일에 원균이 그의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한 말만 듣고 그는 재간이 있어도 진실성과 용감성은 남보다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이 본도에 들어가 해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 그를 칭찬하며 한없이 아끼고 추대했습니다. 또한 그가 4월에 고금도에 들어가 만사를 적절히 조치하여 불과 몇 달 사이에 민가와 군량이 옛날 한산도에 있을 때를 능가한 것을 알고 비로소 그 역량이 남보다 뛰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전사하였으니 앞으로 주사의 일을 책임지어 조치하게 하는 데 있어 그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합니다. 첩보가 있던 날 군량을 운반하던 인부들조차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지한 노약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기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사람을 감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우연이었겠습니까? 선조실록 1598년 12월 7일 기사. 이순신과 원균의 불화. 원균은 임진왜란 당시 옥포해전, 합포해전, 당포해전, 율포해전 등에서 이순신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고 이순신의 파직 후에는 수군 통제사가 된 인물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내내 원균은 이순신과 얽히면서 그와 불화를 빚었다. 난중일기를 살펴보자. 1592년 4월 29일.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세력이 이와 같이 왕성하여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모두 해전으로서 막아내지 못하고 적을 마음대로 상륙하게 했기 때문이다. 경상도 연해안 고을에는 깊은 도랑과 높은 성으로 든든한 곳이 많은데 성을 지키던 비겁한 군졸들이 소문만 듣고 간담이 떨려 모두 도망갈 생각만 품었기 때문에 적들이 포위하면 반드시 함락되어 온전한 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지난번 부산 및 동네에 연해한 여러 장수들만 하더라도 배들을 잘 정비하여 바다에 가득 진을 치고 엄습할 위세를 보이면서 정세를 보아 전선을 알맞게 병법대로 진퇴하여 적이 육지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나라를 욕되게 한 환란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분함을 더 참을 수 없다. 이제 한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곧 범의 굴로 바로 쳐들어가 요망한 적을 소탕하고 나라의 수치를 만에 하나라도 씻으려 하는 바 성공하고 안 하고 잘되고 못되고는 내 미리 생각할 바가 아니리라. 일기의 내용에서 이순신은 경상 자수사와 우수사 등의 장수들이 바다에서 일본 수군의 함대를 공격해 적을 조선 땅에 상륙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쟁의 피해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 왜군은 부산진에 상륙해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진격했다. 이때 경상 우수사를 맡고 있던 원균은 왜군의 친위 소식을 듣고 소속 부대를 모두 소집했으나 상당수가 겁을 먹고 소집에 불응해 결국 경상 우수영의 군대는 대부분 동원되지 못했다. 보유하고 있는 군함을 운용할 수군은 부족했고 왜군의 조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본영을 빼앗긴 원균은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다 결국 적에게 함선을 내줄 수 없다는 명분하에 상당수의 판옥선과 무기들을 스스로 침몰시켜버렸다. 이에 반해 이순신은 기회를 놓쳐 나라가 위험에 처했다는 탄식에 빠져 더욱 주먹을 불끈 쥔 상태다. 이순신의 입장에서 볼 때 원균이 마음에 들 리 있었을까? 어쩌면 원균을 마뜩찮게 여긴 이순신의 태도는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훗날 이순신과 원균의 대립은 옥포해전 전에도 싹트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다 이순신이 원균에 대해 직접적인 미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사건이 벌어진다. 1593년 2월 22일의 일이다. 이날 제포전투에서 이순신이 이끈 연합한대는
도망가는 일본 수군을 쫓아가다 아군의 함선 2척이 자초되는 바람에 적에게 역습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아군의 위기를 보고도 경상우수영 소속 자위장과 우부장은 못 본 채 하고 끝내 구해주지 않았다. 전황을 지휘하면서 그 광경을 목격한 이순신은 경상우수영의 태도를 보고 매우 괘씸해했고 아울러 그 원인이 원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경상우수영 수군을 총괄하는 원균이 평소 자기 휘하 부대의 관리를 잘했다면 그들이 아군의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원균이 이순신을 방문했다. 원균을 대면한 이후 이순신은 그의 음흉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원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아마 원균이 아군의 위기를 보고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름대로 변명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원균에 대한 이순신의 실망과 경멸, 혐오는 날이 갈수록 더하게 된다. 그러다 2월 28일 이순신은 기묘한 사건을 목격한다. 그날 새벽에 출항해 부산 독사의 목으로 향하던 도중 우부장이 변고를 알려왔다. 이에 여러 배들이 돛을 달고 급히 달려가 작은 섬을 에워싸고 보니 원균 휘하 군간의 배와 가덕 첨사의 척구선 등 2척이 섬에서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적이 없고 전투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배들이 작은 섬에 들락거리고 있는지 궁금해 알아보니 그 이유가 참 황당했다. 원균은 자기 군관들을 보내 어부들의 목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원균은 왜 어부들의 목을 찾고 있었을까? 그것은 수급을 얻기 위해서였다. 당시 장수의 공우는 적을 죽이고 자른 목의 개수로 평가됐다. 그러니 큰 공을 세우려면 그만큼 적의 목이 많이 필요했다. 그런데 원균은 개전 초기에 휘하 군영의 배와 무기를 모두 버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조선 수군 중에서 배와 장비가 제일 적고 보잘것없었다. 따라서 여러 번의 전투에 참가하면서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공을 세울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공을 세워 자신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려 했고 왜군의 목을 얻기가 어렵자 대신 어부들의 목을 가져다 자신이 무찌른 왜군의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이다. 이때 이순신은 원균이 보낸 군관들의 배를 압류해 다시 원균에게 보냈다. 그러자 원균은 크게 화를 냈다. 자신의 속셈이 들통나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틀 후인 3월 2일 이순신은 마음이 울적한 와중에 2 손님의 방문을 받았다. 원균의 부하장수인 이영남과 이여염이었는데 그들은 이순신에게 와서 자신들의 상간인 원균의 비리를 털어놓았다. 직속 상간이 아닌 다른 장수에게 털어놓아야 할 만큼 그들의 심정도 답답했던 것일까. 2달 후인 5월 8일에도 이영남은 이순신을 방문해 원균이 망령된 짓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원균은 자기 부하들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던 모양이다. 같은 달 14일에는 원균의 태도가 더욱 나빴다. 그날 2명의 선정관이 선조 임금이 내린 유지를 가지고 전라자수영을 방문했다. 이날 이순신은 이역기가 제공한 배에 올라 선정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원균이 나타나 술을 함부로 마시고는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원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원균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원균은 임금이 보낸 선정관들을 통해 자신이 열심히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그 공을 조정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자신이 무척 고생을 한다고 말했던 것 같다. 선정관들의 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조정에 긍정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란 것이다. 하지만 원균과 직접 같은 전장에서 싸웠던 수군 장병들은 원균이 실제 적과 열심히 싸운 것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지면 후방에 있다가 전투가 다 끝날 즈음에야 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죽은 적의 시체에서 목을 잘라 자신이 죽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원균은 5월 21일에도 일을 저질렀다.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병사들을 크게 동요시킨 것이다. 이순신은 이를 두고
흉측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평하면서 우려했다. 또 5월 30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명나라 장수 송응창이 조선 수군에게 보낸 불화살 1,500개를 원균이 모두 혼자 가지려고 꾀를 썼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6월 10일 원균은 뜻밖의 제안을 한다. 웅천에 있는 왜군들을 상대로 다음날 새벽에 함께 나가 싸우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원균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품고 있던 이순신은 원균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가 품고 있던 흉계와 시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여기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군의 위기를 눈앞에서 보고도 외면했던 원균의 말을 차마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왜군과의 전투라는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 다음날 아침 자신이 직접 세운 계획을 공문으로 만들어 원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원균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는 말이 들려왔다. 그 말을 듣고 이순신이 얼마나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까. 새벽에 나가 왜군을 공격하자고 먼저 제안해놓고 잔뜩 술을 퍼마셔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 있다니. 아무튼 원균의 어처구니 없는 추태를 경험한 이순신은 이 사건 이후 원균이 어떤 제안을 해도 믿지 않았다. 엄격한 원칙주의자인 이순신의 눈에 원균은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7월에 접어들자 원균은 더 큰 위기에 휘말린다. 7월 25일 채찰사가 보낸 공문이 원균에게 왔는데 여기서 그를 문책하는 말이 많이 적혀 있었다. 원균의 행태를 두고 영 미덥지 못하다는 조종의 여론이 공문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7월 28일 원균은 예전과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이순신에게 발각된다. 이순신의 부하 장수인 김한이 복병을 하고 있을 때 어민 10명이 일본인 옷을 입고 변장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조선인 어부가 왜 일본인의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한 이순신은 그들을 잡아다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원균의 지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원균은 왜 조선인 어부들에게 일본인의 옷을 입혔을까? 혹시 그들을 일본인처럼 꾸며놓은 다음 자신이 함대를 이끌고 가 그들의 목을 잘라 포상을 타내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이 밖에도 이순신은 8월 6일과 7일 원균과 만남을 가진 후 난중일기에 그는 걸핏하면 모순된 이야기를 하며 그와 그의 부하 군관들은 항상 헛소문만 내기 좋아하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원균의 태도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다. 원균은 8월 26일 이순신과 이혁기 등 여러 장수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고 온갖 망발과 망언을 쏟아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해가 바뀐 1594년 1월 19일 원균의 추태는 더했다. 경상우수사에서 근무하는 많은 승무원들과 노를 젓는 격군들이 군량이 모자라 굶어 죽을 지경인데 원균은 여자들과 놀아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영남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이순신은 그날 난중일기에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임진왜란 기간 내내 이순신이 왜군과 싸우는 일 다음으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아군의 기강 확립이었다. 특히 이순신은 군대에서 달아나는 탈영병들에게 엄격해 그에게 걸리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5월 13일 경상우수사 소속의 포작들이 격군들을 배에 실은 채 도망가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더 파헤쳐 보니 많은 포작들이 원균이 있는 곳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이순신은 사복을 보내 그들을 잡아오게 했는데 원균은 도리어 이순신이 보낸 사복들을 붙잡아 가두었다. 분노한 이순신은 군관 노윤발을 보내 사복들을 풀어주게 했다. 6월 4일 겸사복이 선조가 내린 유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수군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전날의 버릇을 버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원균이 술에 취해 망발하던 모습이 조종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이순신과 원균 간의 불화가 깊다는 말은 이 무렵부터 조종에도 알려진 것 같다. 8월 17일에는 도원수인 곤율이 직접 사천에 와서 원균을 호되게 책망했다.
곤율의 꾸짖음에 원균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원균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같은 달 29일 원균은 이순신이 전투를 함에 있어 머뭇거리기만 하고 진격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았다. 이순신과 원균 간의 갈등을 잘 알고 있던 주종에서는 이대로 둘을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가 바뀐 1595년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전라자수사인 이순신을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모든 수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인 삼도수군 통제사로 삼고 원균은 수군이 아니라 육군 지휘관인 충청병사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원균의 후임자에는 배설이 내정되었다. 2월 27일 이러한 조종의 결정을 담은 왕의 사절이 교서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왕이 내린 교서를 낭독하는 자리인 포고에서 원균은 뜻밖의 모습을 보였다. 왕이 내린 교서에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절도 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원균이 불평을 하자 주위에서 두세 번이나 타일러 억지로 절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너무도 무식한 것이 우습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왕에 대한 충성을 절대 도덕률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기준에서 보면 원균의 처사는 영락없는 불충이자 죄였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3월 12일 이순신은 채찰사가 전한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원균이 곤장 40대를 맞았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이유로 곤장까지 맞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처벌인 듯하다. 그러나 삼도수군 통제사로 조선 수군을 잘 관리하던 이순신은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억울한 죄를 쓰고 통제사에서 파직당한다. 일본의 이중첩자인 요시라가 조종에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에 속은 조종이 함대 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는 원균이 부임한다. 통제사로 부임한 원균은 이순신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훈련이나 전함의 제조 및 수리, 전략 수립 같은 장수로서의 본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사령부인 운주당에 기생들을 불러들여 매일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 놀기만 한 것이다. 그래서 병사들은 틈만 나면 도망쳤고 남은 병사들 또한 원균의 부정부패로 인해 제대로 식량을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 통제사에서 파직당하고 백의종군하던 이순신도 주위 사람들이 전하는 원균의 추태를 듣고 난중일기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1597년 4월 27일에는 정사준이 와서 원균의 망령된 일을 많이 말했다고 적었고 같은 해 5월 2일에도 좌영에서 진흥국이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원균의 행태를 말하고 갔다고 적었다. 5월 6일에는 충청 우후인 원유남이 이순신을 찾아와 한산도에서 원균이 저지르는 온갖 폐악질에 대해 말하고 그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장병들이 탈영을 하는 판국이라 장차 일이 어찌 될지 헤아리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그런데 5월 8일 이순신은 더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원균이 어느 서리의 아내를 탐내 서리에게 곡식을 사오라는 명을 내려 육지로 보내놓고는 그 사이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것이다. 5월 28일 하동현감 신지는 이순신을 만난 자리에서 원균의 행태는 굉장히 미친 짓입니다 라고 말했다. 갈수록 위태해 보이던 원균의 행보에 그저 분한 심정이었던 이순신은 7월 18일 새벽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이틀 전 16일 칠천량에서 조선연합 함대가 일본 수군의 기습을 받고 참패해 지휘관인 원균과 이억기, 최호 등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조선 수군도 전멸했다는 비보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이순신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사흘 후인 21일 이순신은 칠천량에서 살아 돌아온 군사와 왜군의 침략을 피해 달아난 백성들을 만났다. 그들은 이순신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무트로 달아났습니다. 여러 장수들도 힘써 무트로 도망가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균의 살점이라도 씹어먹고 싶습니다.
난중일기 속 원균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7천량 패전을 끝으로 원균은 더 이상 난중일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승리의 비결. 우월한 무기. 이순신을 이야기할 때 그가 임진왜란 동안 일본군과 싸워 거둔 승리를 빼놓을 수 없다. 임진왜란 동안 원균이 지휘를 맡았다가 참패한 기간을 제외하면 조선 수군은 대부분 일본 수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은 조선 수군이 가진 무기와 장비, 이순신이라는 뛰어난 지휘관의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로 일본 수군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 수군의 무기와 장비는 일본 수군보다 훨씬 뛰어났다.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은 구조가 2층으로 이루어진 대형 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란 소나무로만 제조되었다. 또 판옥선의 외벽은 두께가 12cm나 되어 매우 탄탄했다. 거기에 배의 좌우 갑판에 설치한 방패는 소나무보다 더 두꺼운 전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초롱성 같은 판옥선은 일본군이 쓰는 조총의 탄환이 좀처럼 뚫을 수 없어 조선 수군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 또 판옥선은 배의 밑바닥이 넓고 평평해 방향을 바꾸기가 쉬웠고 대포를 발사할 때 선체의 흔들림을 잘 흡수할 수 있어 일본의 전함보다 더 많은 대포를 싣고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판옥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막강한 원거리 화력이었다. 판옥선은 많은 화포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포의 구경도 일본의 화포보다 월등히 커서 천자총통의 경우 130mm, 지자총통 100mm, 현자총통 75mm, 황자총통은 40mm에 달했다. 이러한 조선 수군의 화포는 주로 길이가 3m에 이르는 거대한 목재 화살인 대장 군전을 놓고 화약의 힘으로 발사했는데 최대 사정거리가 600m에 달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이 대장 군전을 맞은 일본 전함의 갑판과 방패는 모두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 가까운 거리에서 접전을 할 때는 개인용 화기인 승자 총통을 사용했다. 조선 수군의 각종 화약 무기로 공격을 받은 일본 전함은 크게 부서지거나 불에 타 침몰되었다. 물론 일본 함대도 조총이나 그 밖에 더 강력한 대조총을 갖고 있기는 했다. 부산포 해전에서 이순신 휘하의 장수 정우는 대조총에 맞고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조총은 매우 무거워 들고 다니기가 불편했고 조총처럼 널리 보편화되어 사용되지 못했다. 또 조총의 위력이나 사정거리는 조선 수군의 화포에 미치지 못했다. 이순신은 막강한 화력을 지녔으나 무게 때문에 움직임이 둔한 판옥선을 엄호하기 위해 빠른 기동성을 가진 돌격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실전에 투입했다. 거북선에는 양쪽에 8개씩 도합 16개의 노가 달려있고 각 노에는 1명의 주장과 4명의 노군이 배속되어 총 80명의 인원이 함께 움직였다. 그리고 전투 시에는 노군 전원이 전력을 다해 노를 저었다. 조장은 전투 상황에 따라 노 젓는 방법을 수시로 바꿀 수 있었으며 격렬한 전투 중에도 전진과 후진, 선회와 정지, 가속과 감속이 자유자재로 조절될 수 있어 기동성이 뛰어났다. 또 거북선의 앞에 달린 용머리의 입을 통해 대포를 쏘았다. 배 후미의 거북꼬리 부분에도 총구가 달려있어 유사시 사격이 가능했다. 그리고 배의 좌우에는 각각 6개의 대포 구멍을 냈다. 전후 좌우 사방에 자유자재로 포격을 가하며 신속하게 움직이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 적의 전열을 유린하는 것이 거북선 본연의 임무였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선 수군이 즐겨 사용한 전술은 이러했다. 먼저 재빠른 기동성을 갖춘 거북선이 적진으로 돌입해 전열을 유린하면서 적함대를 붙잡아 두는 동안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판옥선이 다가와 각종 화포와 대장군전, 불화살 같은 원거리 무기들을 집중 포격해 적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 수군은 배에 화포가 많지 않았고 대신 재빠른 기동성을 이용해 조선 수군의 배에 가까이 다가와 전투원들을 올려보내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선 수군의 막강한 화력에 모조리 격침당하기 일쑤였다. 물론 일본 수군에도 아타케부네나 니혼마루 같이 판옥선에 맞먹는 대형 전함들이 있었으나 이런 배들은 주로 지휘관들이 탑승하는 기함이었고 일본 수군의 주요 전함들은 세키부네나 고바야 같은 중소형 전함들로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보다 화력면에서 훨씬 떨어졌다. 명랑대첩, 승리의 표본. 조선 수군의 우수한 화력에 이순신의 정보력 및 엄격한 군율이 더해져 이룩한 가장 위대하고 극적인 승리는 단연 1597년 9월 16일에 있었던 명랑대첩이었다. 칠천량 해전 당시 파직되어 백의종군 상태였던 이순신은 8월 3일 선조 임금에 의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직했다. 하지만 칠천량 패전에서 수많은 조선 수군과 함대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려 이순신이 맡은 병력은 고작 판옥선 12척이 전부였다. 이에 반해 칠천량 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둔 일본 수군은 자그마치 수백 척의 전함과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병사 수만 명을 거느려 객관적인 전략에서 조선 수군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태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칠천량의 패전으로 괴멸해버린 조선 수군이 과연 저렇게 기세등등한 일본 수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대두되었고 선조 임금조차 아예 수군을 없애고 남은 병력을 육군에 편입시키라는 발언을 할 정도였다. 이때 이순신은 장계를 올려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며 수군 폐지론을 일축해버렸다. 그리고 남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며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고 전력을 재정비했다. 이순신은 명랑해협을 결전장으로 선택하고 12척의 판옥선과 남아있던 협선 32척, 전함으로 위장한 어선 100여 척을 끌고 나와 함대 후방에 위치시켰다. 그러나 협선은 소형선인데다 화포도 싣지 못해 연락용이나 초크용으로 밖에 쓰지 못하는 배였다. 더구나 일본군에 붙잡혀 있다 탈출한 중거리란 백성의 말에 의하면 일본군은 이미 이순신에게 10여 척의 전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흩어진 함대를 모두 모아 조선 수군을 몰살시킨 후 곧바로 한강으로 쳐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작전 계획을 짜며 전쟁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1597년 9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도도 다카도라, 가토 요시아키, 와키사카 야스하루, 구루지마 미치후사 등이 지휘하는 일본 함대 수백 척이 명랑해협의 입구인 울돌목에 도착했다.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본 조선의 수군들은 압도적인 차이에 놀라 겁을 먹고 허둥거렸으나 오직 한 사람 이순신만이 용기를 잃지 않은 채 장수와 병사들을 독려하고 전의를 다졌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요 살기를 바라고 싸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맞고 지키면 능히 1000사람을 당해낼 수 있다. 바로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고 여기가 그런 곳이다. 여러 장수들은 나의 명령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일본 수군의 선봉을 맡은 구루지마 마치우사가 휘하 함대 수십 척을 이끌고 기세 좋게 울돌목 안으로 돌격했으나 막상 수로 안에 들어서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수로가 극히 좁고 물살이 너무 빨라 함대의 대열 유지와 운신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명랑해협의 길이는 약 1.3km로 입구 쪽의 폭은 약 650m, 해협 중간에서 가장 넓은 곳이 605m, 가장 좁은 곳은 295m에 불과했다. 게다가 양안에 큰 암초가 있어 실질적인 폭은 120m에 불과했다. 이 암초에 조류가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하여 명랑이라 불린 것이다. 이때 해협의 조류는 북소류였으며 해류의 시속은 약 11노트였다. 입구의 폭이 좁으니 일본 수군으로서는 대형선인 아타케부네 대신 어쩔 수 없이 중형선인 세키부네와 소형선인 고바야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했다.
이순신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해 결전장을 명랑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대형 전함인 아타케부네를 묶어두고 중소형선인 세키부네와 고바야를 주적으로 삼는다면 조선 수군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구르지마 미치후사에 이어 도도 다카도라와 가토 요시아키, 와키사카 야스하루 등이 이끄는 일본 함대가 연이어 울돌목으로 들어와 조선 수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모두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함대의 두터운 방어진을 뚫지는 못했다. 심지어 구르지마 미치우사는 이때 전사에 그 시체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조선 수군에 의해 목이 잘리고 이순신의 상선에 내걸리는 수모를 겪었다. 어느덧 오후 4시가 되자 조류의 흐름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남동류로 흐르기 시작했다. 거센 물살이 일본 함대를 강타하자 그들은 더 이상 조선군을 향해 전진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때 급류의 변화는 일본군에게는 고역이었지만 조선군에게는 하늘이 보낸 구원군이었다. 지금까지 조선군의 공세를 막는 수세를 펴왔던 이순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다. 조선 수군은 허둥거리는 일본 수군을 향해 대포와 불화살을 날리며 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주었다. 점점 쌓여만 가는 피해에 일본 수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각을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명랑해전은 조선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치밀한 정보전. 이순신은 단순히 전투에만 몰입한 용장은 아니었다. 그는 임진왜란 내내 직접 전투 이외에도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첩보전과 정보 탐색에도 공을 기울였다. 옥포해전에서부터 부산포해전에 이르기까지 이순신은 언제나 첩구선을 먼저 내보내 왜군의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알아내려 노력했다.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만하다는 판단이 선 다음에야 함대를 이끌고 적을 공격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1593년 무렵에도 이순신은 정보 탐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593년 5월 11일 난중일기에 의하면 이순신은 영등포로 왜군의 동태를 탐지하기 위해 척후병들을 보냈다. 그들은 이순신에게 돌아와 가덕도 앞바다에 적선이 무려 200여 척이나 머물면서 드나들고 옹초는 전일과 같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정보들 덕분에 이순신은 적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은 고정 첩보원을 사용해 적의 정보를 탐지하기도 했다. 이순신이 부린 첩자로 허넷만이라는 자는 난중일기에도 등장한다. 허넷만에 관한 기록은 주로 1596년부터 집중적으로 나온다. 1596년 4월 22일 난중일기에 따르면 허넷만은 왜군의 교두보인 부산에 침투해 이순신에게 편지를 올렸다. 그 편지에 따르면 4월 8일 휴전협상을 위해 일본에 파견됐던 명나라 사신 이종성이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부사인 양방형은 여전히 일본 진영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종성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명나라와 일본의 휴전협상은 결국 파탄을 맞게 된다. 이순신은 허넷만이 보낸 첩보를 통해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분위기를 파악했고 휴전이 깨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본이 조만간 다시 전쟁을 일으키리라 예측하지 않았을까. 1596년 4월 30일에도 부산에 침투해 있던 허넷만은 이순신에게 편지를 보내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군사를 철수할 뜻이 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한 달 후인 5월 13일 부산의 허넷만은 또 한 번 중요한 정보를 알렸다.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5월 10일에 벌써 그의 군사를 거느린 채 바다를 건너갔고 각진의 왜군들도 장차 철수할 것이며 부산의 왜군은 명나라 사신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려고 아직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인 5월 14일 김해 부사인 백사림이 이순신에게 보낸 긴급 보고 내용도 허넷만의 편지 내용과 일치했다. 그래서 이순신은 순천 부사에게 자신이 허넷만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전해주었다. 열흘 후인 5월 24일에도 허넷만은 부산에서 편지를 보냈다.
경상자도 각진의 왜군들이 모두 철수하고 부산에만 머물러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정보를 접한 이순신은 그동안 허넷만이 보낸 첩보의 공을 기려 그에게 상으로 술과 쌀 10말, 소금 10말을 내리고 정보를 더욱 잘 탐지하라고 치하했다. 임진왜란 동안 이순신은 계속해서 정보전에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전황의 내용과 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차별성 있는 무기와 장비,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기에 이순신은 명장을 넘어 성웅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만큼 오래된 격언도 없다. 하지만 그만큼 힘이 있는 말 또한 없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기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이기고 지는 것이 반반이며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워봐야 반드시 지게 된다. 이는 만고에 바뀌지 않는 진리이다. 난중일기 1594년 11월 28일의 기록.